오늘 이곳 당진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님 순국 100주년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서 학술대회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족 지도자이신 의암 손병희 선사의 순도 순국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아 이곳 당진 대도소에서 의암 성사의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학술대회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정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의암 성사님 그러면 의암 손병희 그러면 항상 3.1혁명의 민족 지도자로서 대표 수장이다. 그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봉균 장군과 논산 소토산에서 형제회를 맺고 이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하시고 이끌었던 대적조로서의 활동을 하셨던 그러한 손병희 선생의 역할과 참여했던 내용들도 실제로는 논문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한 주제를 잡았었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그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일본 활동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또 논문을 준비했었고요. 또 하나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사상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많은 고민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 작업을 많이 여러 선생님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기조연설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되는 학술 논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술 발표를 계기로 손병희 선생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발굴되고 선생과 동학 농민혁명이 그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도교가 민족 종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세계 속에서 우리 결의 얼을 드높이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희 선생의 생애와 사상, 근데 그 사상에 대해서 아직 어떻더라고 이 학계에서 규정된 바가 없어요. 손병희 선생님에 대한 전기가 대략 6, 7권 정도 나온 거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상에 관해서는
하나도 다루질 않았어요. 생애라든가 활동상 이런 것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이 원체 독립운동가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교 3세 교주라는 면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사상을 펼쳤는지에 대한 그 손병희 선생의 가르침을 담은 그런 그 책이 의암성사 법설이라는 것이 우리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답의 어떤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생애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시적인 입장에서 어떤 3세 교주이며 또 종교인이며 독립운동가며 이것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손병희 선생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을 주도하셨고 그로 인해서 순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천도 교세가 작아져서 참 후손이 똑똑해야 그 선조가 잘 되는 건데, 지금 손병희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명성이 그 옛날보다 못해요. 역사학자들이 그 발견한 바에 보면 우리나라의 3.1운동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국내에 7개가 생기는데 거기서 4곳에서 대통령으로 모십니다. 그때 손병희 선생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곳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상대 최고의 어떤 독립운동가고 민족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한 것은 이 후손들이 똑똑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가였기 때문에, 또 개혁의 어떤 선구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종교인으로서 수도를 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천도교는 우리가 아다시피 수은 선생이 해월 선생에게 도통을 물려줄 때 해월 선생은 학문도 없고 어떠한 그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수련을 통한 마음 심성이 바르고 훌륭하셨기 때문에 수은 선생님이 해월 선생님께 도통을 물려줬어요. 도라는 것을 물려줄 때 부를 보고 물려줍니까? 지보를 보고 물려줍니까? 권력을 보고 물려줍니까? 그 사람의 도닦음을 보고서 물려주는 것이 스승님의 도리죠. 그렇듯이 바로 이 해월 선생님께서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 도통을 물려주신 것은 1897년 12월 24일 여주, 지금은 여주인데 그때는 원주였어요. 전고론이라는 곳에서 어떤 도망을 다니는 그 엄중한 시간에 물려주셨는데, 그때 물려주실 때도 의암 선생님이 무슨 뭐 통이 크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의 어떤 그 도를 닦고 수련자로서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통을 전수해 준 겁니다. 도통이라는 말 그대로 도의 정통을 물려주는 건데, 도를 닦지 않은 사람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의암 선배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수도자로서의 길을 간 겁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종교가이면서 교육가이면서 언론인이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 종교와 문화 그리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은 그 선생님의 종교 활동, 즉 동학도 천도교 활동,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는 1882년 22살이 되던 해에 동학에 입도해서 1922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40년간 천도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죠. 또 이게 그냥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1897년부터는 종단의 수장으로서 교주 또는 교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종단을 이끌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학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됐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의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라든지 3.1운동 이런 거로 갔는데 그것이 동학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혁세사상, 세상을 뒤바꾸자, 새롭게 바르게 만들자. 그 다음에 보국안민으로 대표되는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선생님의 그런 활동 내지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있어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이제 동학에 입도하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혁명기에 동학혁명기에 어떤 전투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 부분까지를 살펴보는 것을 제 논문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것이 1892년에서 93년에 있었던 교조 신원운동 때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조 신원운동이 공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의암 손병희 선생이 또 충청도 분이라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두 역할을 해서 이제 당시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이제 소원문을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 달에 삼내에서 이제 전라도 관찰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조 신원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전봉준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원 남원 교구사를 보면 당시 남원의 유태용과 고부의 전봉준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두로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당시 충청도에 있었던 손병희 등의 어떤 충청도의 교인과 전라도 교인이 함께 이제 소원문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이 손병희 선생과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이 만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복합상세에서 이제 소원을 내는 소도 역할을 했었고 또 맨 밑에 줄에 보면 보훈 교조 신원운동에서 충의포 대접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당시 보훈 장렬이 있었던 약 한 2만여 명 이상이 되는 이 동학교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이 의암 선생이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그 일본 체제기를 두 시기로 나눴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위 논문이나 그 이후에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 발표한 글들에서는 세 시기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우수찰 자료를 다시 보면서 크게 이제 두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주요 거주지, 거처지, 또는 숙소 용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지역 주로 교토, 오사카, 특히 마지막에는 동경, 경도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동경이죠. 도쿄이고요. 그리고 도쿄에서 1월 20일 날 출발을 해서 고베, 오사카,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관부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하는 1월 26일, 또 서울 도착하는 1월 28일까지 좀 세밀하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일본 체제기 5년 동안 4년 6개월여 동안 접촉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요시찰 자료 그 발표문의 2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유시찬 한국인 노동은 이 외무성 자료인데요. 그 중에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인의 부를 3권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1, 2권이 이상원, 당시 연성명한 이상원, 또 손병희의 내용입니다. 총 86권이 있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3부류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일본 측 관계자는 이 3부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접촉한 사람들은 많고 또 귀국할 때도 같이 귀국했던 권동민, 오세창, 국서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물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계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역사 재료로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또 동학 천도교 손병희 선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추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공통적인 것은 윤석산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병희 의암 선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천도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30년 정도 되는데요. 동학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상사적인 부분이 또 학문적인 성과가 또 공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사적이거나 정치사적인 해석이나 접근은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이 사상사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축적이 돼야 되고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은 정치사적인 것, 운동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손병희 선생님 관련 연구에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죠. 손병희 선생님 전기라고 실제로 평전이나 하는 것도 실제로 역사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특히 일제시기 일찍 돌아가셨지만 21년에 돌아가셨지만 손병희 선생을 아울러서 동학 천도교단의 지도급에 대한 인사들에 대한 평전이나 연구서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역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히려 해방 이후에 현대사로 올수록 이암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와 판단과 평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일본 체제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자료가 앞으로도 발굴이 돼야 되고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일단은 많은 추론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상가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는 별로 평가가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생의 그 문제의식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손병희 선생의 문제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불평등하고 불이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동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통승계 이후에 동학의 3세 교조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선은 동학 재건이었지만 그분은 단순히 동학을 재건하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동학의 본래 창시 그 목적이었던 보국안민을 하는 것이 먼저다. 동학을 재건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 보국안민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동학 입도부터 천도교의 개편, 또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그 문물을 배우겠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 또 교육 사업과 인재 양성, 또 1910년대의 독립운동의 준비, 그리고 3.1운동의 실천 등 모든 것이 보고감민의 삶이었고 실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적지 않게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것만으로는 종교인으로서 또 통학인으로서의 손병희 선생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문제의식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주와 성심의 본체를 깨달아서 진리를 확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분은 대도견성, 또 포덕천하라고도 표현했고요. 한마디로 인간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관통하는 그분의 핵심적 명제가 바로 인내천이고 이신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보고감민과 진리 공부의 병행을 강조한 것이 바로 성신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분을 단순히 독립운동가, 경세가에 그치지 않게 하고 수도인으로, 사장가로 또 영적 스승으로 서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전론이나 천도태용경에서도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듯이 진리 공부와 실천을 겸비해야 된다. 성신상전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성품과 몸을 아울러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도나가 이것을 해석하고 있듯이 하나는 보고감민, 하나는 포덕천하 이렇게 이제 보고감민을 신변사의 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이제 정치 사회적 실천이고 또 포덕천하는 성변사의 일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천하에 펴는 것이다. 이것을 같이 닦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성신상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도나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교정일치를 중시한 것이 여기서 이제 동학 천독의 어떤 역할을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도가 현실에서 펼쳐질 때는 이 둘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천도태용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둘을 선생은 이제 부여잡고 이 땅에 도와 덕을 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손병희 선생의 이 사상에 대한 의의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인내천의 진정한 의미는 선생이 수도와 신앙의 측면에서 그것에 어떤 단계가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초기의 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궁극적 단계, 수은 선생도 이제 오신적 여심이라고 했고 무궁한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 궁극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이신환성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인내천이 인본주의적으로만 해석됨으로써 천도교 역사의 전개 속에서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시천주 체험이 강화되면서 신앙과 종교성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시천주 체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연성 공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교의 견성 공부로 반환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 초기에는 시천주 체험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만 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의 이 천도교 사상은 인내천의 진정한 의미와 또 성령이 참 주체가 되는 이신완성의 공부를 통해서 기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종교와 견성을 중시하는 종교, 또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를 그의 체계 안에서 통합해냄으로써 진정한 인간 완성의 길과 도덕 문명의 세계를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사적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큰 주제로 잡았고요. 그 안에서 이 전자문화 지도를 구축하고 실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제시해보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자료집을 기본적으로 참고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집을 좀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실제 전자문화 지도를 시연하는 장면은 제가 여기 그 화면을 통해서 실제 시연이 가능한지, 아까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로 확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자문화지도로 제가 전자문화지도를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사실 전자문화지도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활용을 하시다가 보면 구글 지도라든가 다양한 그 지도들을 그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도들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전자지도인 거예요. 거기에 특정한 주제들이 포함이 돼서 특별하게 제작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문화지도입니다. 그래서 전자문화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적인 지도에다가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것이 바로 전자문화지도라고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이런 그 문화자원적인 그런 그 이론들을 디지털화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전자문화지도인데, 여기에는 시간, 주제, 공간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강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조금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동학혁명계의 활동, 이렇게 해서 부제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동학혁명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광범위합니다. 저는 이제 당진 대도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급히 이렇게 입수한 자료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봐야지 당진 대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동학혁명기의 뭐 그 전투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목요연하게 동학혁명기의 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전개하신 주도가 되어서 전개하신 그 전투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각 부분별로 이렇게 전투를 취재를 하면서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고요. 그 다음에 영동 용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영남 남인계가 상당히 그 동학에 저항하는 그래서 상호 간의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천 증약 전투 같은 경우에는 우암 송시열계의 그런 어떤 민보군이라든지 이런 그 측과 그 다음에 동학군 측의 어떤 갈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각 개별별로 그 어떤 전투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런 어떤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동학혁명 이 전투사가 조금 더 이렇게 콘텐츠가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맡은 그 이용찬 선생님의 의암 손병희의 일본 체제기의 행적과 인적 교류 발표는 일본 외무성기로 오시찰 외국인 노동 관계사찬 한국인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 분석을 거쳐서 1901년부터 6년까지 손병희의 일본 내 거주 지역 이동 상황과 행적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손병희가 교류한 다양한 인사들을 세력별로 분류를 하고 이들 간 상호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실증적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손병희의 사상의식 변화상을 이해하고 동학 천도교단의 현실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자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냥 발표문을 읽고 느낀 몇 가지 질문과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어 문제인데요. 발표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01년부터 6년까지 일본에 머무른 기간을 채색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 기록은 이 시기를 유람, 력탐, 그다음에 출유, 외유 등으로 기술하고 있고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주로 망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발표자께서는 송병희가 이 기간에 대한 제국 정부의 공식 망명자 대상에 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송병희를 견제하거나 주목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시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송병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스스로의 방향 모색이자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국사범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고 망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망명이라는 이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박해를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피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농민혁명 이후에 대한제국 정부는 동학교대에 대한 학살과 탄압 그리고 최시영을 비롯한 동학 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처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병희가 일본으로 가기 전인 1900년 8월 13일에는 그 성도주 손천민이 체포되어서 8월에 체포되어가지고 한 달도 안 되어서 경성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송병희가 일본으로 건너간 직후인 1901년 6월에는 신도주인 김영국이 체포되어서 공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사형으로 감행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병희가 일본으로 건너간 1차적인 목적은 정부의 종교적인 박해 속에서 자신이 체포되어서 처형당할 위험을 피하고 또 동학교단을 지켜내는 데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망명이라는 용어 외에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홍철호 박사님의 그 송병희 독립운동 사적 전자문화지도 영상 아카이브 전자문화 축사에 관한 논문인데 상당히 제목이 깁니다. 근데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동학을 잘 모르는데 사실 이걸 잘 활용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에게도 사실 다른 동학의 매력을 보여주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신 박사님께서 그 동학문화사의 어떤 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학문화사 회장으로서 지금 사실 이 무게감하고 사명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기에 동학문화사가 들어오는데 우리 신춘호 박사님이 이걸 좀 더 좀 쉽게 풀어가지고 우리 동학문화사에게 좀 제대로 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도 활용하기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여기 길 떠나는 한 사람이 있어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갈 것이네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네 하늘이 되는 것이라네 새 세상을 꿈꾸던 뜨거운 눈물 반역의 깃발이라 웃길 때마다 바람되어 춤추는 넋이야 당신이 꿈꾼 세상 어디쯤 나도 있습니까 사랑과 하늘 만물 앞에 온몸으로 비춰
새